9번부터 11번까지는 이 작품은 너네가 알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 전혀 모르는 작품이야? 소대성전. 어허. 자, 얘들아, 우리 고전소설에서, 영웅소설은 거의 대부분의 구조가 똑같은 거 알고 있죠? 그지? 이 소대성전이 바로 전형적인 영웅 무슨 구조? 서사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가진 소설이야. 영웅서사 구조 대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태어날 때 기이한 탄생, 비범한 탄생. 그 다음에 어렸을 적에 뭐지? 시련과 고난을 겪잖아. 그지? 그리고 누가 도와줘? 조력자를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죠. 조력자도 경제적 조력자, 그 다음에 도술이나 무술 같은 걸 가르쳐주는 조력자.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이 뭐 되면서 반복되면서 나중에 그걸 극복하고 위협을 성취하고 끝나. 그 구조가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소대성전이야. 영웅소설이고 군담소설이고, 이 소설은 아무래도 영웅서사 구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영웅서사 구조가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소설이다. 대성이 점점 자라 10살이 되자 당나라의 이백과 두보에 필적할 만큼 문필에 능하고 시서백과에 능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 자, 전형적인 영웅서사 구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무슨 가인형 인물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 아니.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 제자 가인형 인물이 뭔데?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 알겠지? 그런 인물을 제자 가인형 인물이래. 영웅서사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야.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제자가 인형 인물이야. 그러나 상서 밑줄 그리세요. 자, 대성이라는 사람이 영웅이야. 근데 아직 영웅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이 상서는 대성이 당연히 누굴까요? 아버지겠죠? 상서. 상서는 대성이 또래보다 조숙한 것을 기쁘게만 생각하지 않았다. 흥진비례, 가로로 묶어주세요. 거기서부터 가로로 묶어주세요. 흥진비례, 곧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찾아오는 것이 인간사인지라 이런 뛰어난 아들을 두었으니 어찌 오래 살기를 바라겠는가? 거기까지 가로로 묶어주세요. 요거는 영웅서사 구조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고전소설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서술자가 뭐 한다는 거? 주관적으로 뭐 한다는 거? 개입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서술자의 평가까지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논평? 편집자적 논평.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얘들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무조건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건 아니다.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더 포괄적이야. 훨씬 넓어.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 안에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서술자가 개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편집자적 논평은 아니고,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개입하면서 평가까지 추가가 되면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는 거야.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상서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온갖 약을 써도 헤매이 없자 자신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부인을 불러 손을 잡고 말했다. 유언을 남기는 거죠.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대성을 잘 길러 장차 우리 가문을 빛내줘. 그러면 후일 구체 내려서라도 저승에 가서라도 부인의 노고를 지사하리라. 감사야. 고마워하리라. 또 대성을 불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인명은 제천이다. 곧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어. 무슨 논적 사고방식?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야. 운명론적 사고. 하늘에 달려있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랴. 다만 이 아비는 내가 장성한 후 봉황의 짝을 찾아주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슴에 맺혀 한스럽구나. 끝내 상서가 세상을 등지니 온 가족이 한없이 슬퍼하여 우는 소리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 이 와중에 부인은 기운을 차리지 못하여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힘없는 목소리로 대성이 일렀다. 세상에서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뭐야 이거. 부인도 죽고 말했다. 엎친데? 덮친격이네? 설상? 가상이네? 소생은 양친이 한꺼번에 모두 돌아가시자 그 슬픔과 서름에 여러 번 혼절하니 비복들이 그를 어렵사리 보살피고 돌보았다. 소생이 정신을 차리고 부모의 장례를 극진히 지냈으니 비록 10살의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부모의 마지막 순간까지 효를 다했다. 효성이 지극했다는 얘기야. 3년상까지 치르고 나자 가산이 거의 탕진되어 살아갈 방법이 막막해졌다. 소생은 조금 남은 전답을 팔아 노복들에게 종들에게 맡기고
백금 50냥을 가지고 서쪽으로 향했다.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얘들아. 자, 영웅서사 구조의 특징 중에 이런 게 하나 추가가 돼. 뭐? 어렸을 때 주인공이 버려져 가지고 먹고 살 도리를 마련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아 모티프라고 얘기를 해요. 맞지? 기아 모티프. 돈을 가지고 떠났어요. 서주 지경에서 날이 저물자 소생은 한 주막으로 들어가 잠자리를 했다. 그때 들려오는 슬픈 울음소리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거지요. 절로 슬퍼지고 쓸쓸해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날이 밝자 소생이 간밤에 울었던 사람을 찾아보니 그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희끗희끗한 노인이었다. 소생이 그 연유를 물었다. 노인께서는 무슨 연유로 밤새도록 통곡하셨나이까? 나는 올해 62년대 금년 봄에 90 노모가 돌아가셔서 임시로 장사를 지내놓고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도 좋은 맷자리를 구할 길이 없어 노모의 해고를 거두지 못하여 통곡했나이다. 노인이 뭐가 없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대상한테는 돈이 있긴 있어. 완벽한 거지는 아니잖아. 마지막 남은 돈이 얼마였지 저기 위에서? 백금 50냥이 남아있었거든. 이 소대성의 심정으로, 소대성의 인품으로 보면 뒤에 전개될 사건이 뻔하지. 이 돈을 누구한테 줄 것 같아? 눈에 주겠지, 그지? 소생 역시 부모를 여인 마음을 아는지라 노인의 이야기에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동병상련을 느낀 거지요. 저도 양치를 잃은 사람이다이다. 노홍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감동한지라 이것이 비록 약소한 재물이나 부디 장사 지내는데 보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일화는 소대성에 뭐를 부각시키는 거야? 인품을 부각시키는 거죠. 소대성의 어진 인품을 부각시키는 거지. 노인은 소생이 주는 백금을 바꿔서 몇 번이나 절하며 고마워했다. 공자가 적지 않은 재물을 주시니 노모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지낼 수 있을다. 비로소 죄인을 면할 수 있겠으니 이 은혜 죽어 백골이 된다 해도 잊을 수 없나이다. 후일 이 은혜를 보다 보니 거절을 알려주사이다. 노홍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하늘이 시한 것이니 갚지 않으셔도 되나이다. 어서 장사나 평안히 지르소서. 넘겨서 소생과 노인이 이별을 하는데 서로 못 잊어 뒤를 돌아보는 정이 비할 데가 없었다. 각설. 자, 고전소설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각설, 차설. 뭐 이런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지요? 뭐를 전환할 때?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말이야. 알겠지?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한편. 다른 이야기. 화제를 전환할 때. 한편. 소생은 노인에게 여비를 더 주어 낭탁이 비었으니 조금 더 그것을 아깝다 생각지 않으니 그의 도량이 장애를 견줄 바이다. 도량이 넓었다. 그러나 길을 갈수록 소생의 굶주림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래서 남의 외양간을 쳐주기도 하고 담을 쌓아주기도 하며 겨우 굶주림 면했으나 해산 기남자였던 소생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굶주린 거짓거리 되었다. 밑줄거 하늘이 어찌 이리 무심하단 말인가? 아까 똑같네. 서술자의 게이 맞죠? 서술자의 게이. 정략 고문의 줄거리. 기이한 꿈을 꾼 이승상은 이승상 밑줄 그어주세요. 드디어 나타났네. 누가 나타났죠? 조력자. 기이한 꿈을 꾼 이승상은 소대성을 발견하여 집으로 들여온다. 이승상은 대성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보고 딸 채봉과 혼인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참고해야 될 거는 얘들아,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있잖아. 여기에 소대성하고 결혼을 하게 될 채봉이라는 여자 있잖아. 이 사람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였어요. 대성이 하늘나라의 신선이었어. 이런 구조를 또 무슨 구조라고 하지요? 원래 영웅서사 구조에서 영웅들의 이야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원적 구조로 만들어져 있잖아.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었던 신선의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죄를 사하는 과정. 박시전에서도 박씨가 추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였거든. 죄를 지어가지고 그 모습으로 태어나. 똑같은 구조야. 그런 구조를 얘들아 무슨 구조? 적강구조라고 하지요. 얘네들이 원래 신선과 선녀였는데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그 죄를 사하는 내용. 적강구조 알아두세요. 그날 이후에 승상이 길이를 잡아 1년 돼서 결혼을 치르고자 했다. 그러나 불과 5살 뒤에 승상이 갑자기 병이 났는데 가진 약을 써도 찾아가 없다. 뭐가 반복돼요. 반복돼. 아버지가 죽듯이 승상도 또 죽어요.
승상은 끝내 일어나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는 부인을 불러 손을 잡고 말았다. 내 병은 치유되기가 어려울 것 같소. 이제 내 나이 이른이다.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딸아이의 혼사를 치르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함이 아니라오. 내가 죽으면 집안에 대해서 사는 부인이 주장해야 할 것이니 딸아이의 잃는 대사를 내 뜻대로 꼭 치러줘. 신신당부를 하는 거지요. 부인한테 이렇게 있잖아. 유언을 남기기까지 해. 딸하고 대성의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부인을 믿지 못했던 거야. 평상시에 이 부인이 누구를 미워했어요. 소대성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야. 황천길에 떠나는 이 사람이 한이 없게 해줘. 이어 승상은 채봉을 불러 말했다. 내 너의 혼사를 보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니 그 한이 가슴에 맺히는구나. 그러나 3년 후에도 중원에서 지은 글을 잊지 말아야 된다. 중원에서 지은 글이 뭐냐고? 두 사람의 사랑의 약속의 글이야. 알겠지? 두 사람의 사랑의 약속. 두 사람이 누군데? 대성하고 채봉을 얘기하는 거야. 두 사람이 사랑의 약속을 언약한 글을 주고받았거든.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내 너의 성정을 나누니 달리 부탁할 말은 없구나. 이는 왕부인의 소생에게 뜻이 적음을 보고 채봉에게 간곡히 당부한 것이라. 이것도 가로로 묶어야 되겠네 얘들아. 이는 왕부인이 소생에게 뜻이 적음을 보고 채봉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뭐지요? 편집자적 논평. 마지막으로 승상은 소생을 불렀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렸는지라. 똑같네. 무슨 면적 사고방식? 운명론적 사고방식. 거역할 수 없으니 내 자네를 만나 회포를 다 풀지도 못하고 황천길을 따라내. 딸아이의 일생은 자네에게 달렸으니 혹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 늙은이를 생각해서 내치지 말며 새아들이 혹 옹졸한 일을 하더라도 밑줄 보세요. 자,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은 당연히 소대성이 시련을 겪을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야. 이 집안에 부인하고 이 아들들이 소대성을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내치게 되거든. 죽이려고까지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야? 복선이 되는 거지. 새 아들이 혹 옹졸하게 일을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오랫동안 평안히 지내게. 말을 마친 승상은 세상을 떠났다. 이에 이 승상의 가족들이 모두 슬퍼하여 집안에는 곡소리가 진동했다. 소생은 승상이 운명하자 입관하고 성복하기까지 의례를 극진하게 지냈다.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극진하게 대했죠. 소생에는 이런 모습을 본 사람마다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때 이 승상의 아들들이 승상의 부고를 듣고는 밤낮으로 달려와 승상의 영전에 통곡했다. 소생이 통곡하는 이들에게 조의를 표하니 이들은 소생을 하지 못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네. 자, 이 승상의 아들들은 소대성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얘들아 여기 봐봐. 이들은 소생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 아들들은 소대성을 만난 적이 없어. 지금 처음 본 거야. 누구냐고 왕부인에게 물었다. 부인이 소생에 대해 이야기하니 이들은 단지 그 이야기만 듣고만 있을 따름이라. 며칠이 지난 후 서당에서 나와 유문할 때 소생이 이생 등을 보니 그도 그 부친의 명감이 없느니라. 명감? 뛰어난 식견.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아들들이 좀 덜 떨어진다는 얘기지. 식견이 없는지라 생각이 잠겼다. 이제 승상이 세상을 떠나졌으니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인가. 소생은 그 이후로 모든 서책을 물리고 의관을 패한 채 하루 종일 잠자기만 일삼았다. 그러다 승상의 장례 치를 날이 되자 마지못해 의관을 격식에 맞게 차려입고 이 승상의 가족들과 함께 장사를 극진히 모셨다. 그리고는 또 서당에 누워 일하지 않았다. 거기 밑줄 보자 얘들아. 소생이 있잖아. 소대성이 어떤 측면을 여기서 다른 영웅소설들하고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일반적인 영웅소설 중에서 이렇게 게으르게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고 게으른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 인간적인 면모. 다시 말하면 나약한 모습. 인간으로서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이 여타의 영웅서사 구조하고 똑같아서 약간 다른 구조야. 이런 것들도 캐치를 해놔야 되겠지.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누워서 일어나잖아. 게으르게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이에 왕부인이 아들들과 소생에 대해 자주 의논했다. 소생의 고동이 아주 대만하구나. 학업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잠자기만 일삼으니 이때 소대성은 자기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죽어버려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지.
재본가의 온사를 물리고자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하냐? 일륜지 대사를 결정했는데 그걸 물린데 이 부인의 생각도 좀 사고방식이 잘못됐지 여기지? 그리고 누구의 유언도 있지? 자기 남편의 유언도 있었잖아. 근데 그걸 거역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제 아버님은 안이 계신자 어머님께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야 하시니 소자들에게 하문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이여 소생을 잠깐 보았지만 단정한 선비는 아니었습니다. 얘네들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 없다? 없어. 필시체봉에게 흠이 될 것입니다. 본디 빌어먹는 거린을 승상께서 치중에 망령되이 이 집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소생을 내칠 방도를 찾아보아라. 소대성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요. 문제. 한번 맞춰볼까요? 9번. 당연히 2번이겠죠? 일반 영웅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소대성의 모습. 2번. 10번은 순서가 바뀐 게 있네. 어떤 거죠? B 부분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는 왕부인이 소생에게 뜻이 적음을 보고 재봉에게 간곡히 당부한 것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인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오히려 B에 드러나 있지 A 부분에 드러나 있지 않지. 순서가 바뀌어 있어. 몇 번에? 5번에. 두 개가 바뀌어 있잖아. 그치? 11번. 노인한테 도움을 주고 소대성은 어떻게 됐죠? 유리걸식하고 거짓골로 돌아다니게 됐지. 그러다가 이승성을 만나게 된 거고. 3번에 보면은 은혜를 갚기에 거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되어 대성은 유리걸식의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 이런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거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3번을 체크를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래,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